저는 친구들 중에서 가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럼 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정치할 거야? 너 표 필요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인들의 화법은 절대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들어도 상처받지 않을 말, 누가 들어도 확실하지 않은 말, 해석의 여지가 큰 말을 해요. 근데 왜 모두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말하기를 하려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말하기를 정치인도 아닌데 하려고 하세요? 좀 우아하게 인간관계 끊어내는 방법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우아하게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원하시죠. 우아하게 근데 끊어내고 싶다라는 욕망에는 사실 저는 모순적인 욕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아하게 끊어내고 싶다라는 욕망에는 이 사람을 안 보고 싶고 이 사람이랑 관계를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나쁜 사람이 안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보통은 이 두 가지가 양립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운동하고 밥을 적게 먹으면 되지만 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냥 살은 빼고 싶어. 먹는 건 찾기가 참 네. 힘들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운동을 안 하면서 살 빼는 법, 밥을 잘 먹으면서 빼는 법을 우리는 보통 원하죠. 지방 절제수 이런 게 나오는 거 실컷 먹으면 살 빼는 법. 뭐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들에는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고민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양립할 수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우아하게 끊어내고 싶다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이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계속 사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아하게 헤어지고 싶다라는 말에 숨은 어떤 자기의 욕망을 기본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것이 힘들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우아하게 끊을 수 있는 인간관계는 쉬워요. 정말로 우아하게 끊을 수 있는 건 쉬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김 작가님 처음 만났지만, 예를 들어 오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김 작가님 때문에 제가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시 안 보기가 쉬워요. 그러면 우아하게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관계들은 우아하게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혀요. 우아하게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계속 봐야 하니까. 네. 또는 연인 관계에서 우아하게 안녕히 계세요, 다른 여자 만나세요, 이게 어려워요. 너무 깊이 얽매여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아하게 끝내기 힘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주 봐야 하거나 또는 너무 이미 깊이 너무 매여 있거나, 이 두 가지일 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자주 봐야 되는 관계일 때 우아한 걸 좀 포기하셔야 되고요. 얼굴을 덜 붉히고 그 정도는 가능해요. 우아하게는 좀 어려워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꾸만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말하기가 있어요. 두 가지를 분리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 얼굴을 덜 붉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항상 막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너무 상처받아요. 보통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얼굴을 붉히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요. 왠지 아세요? 어떻게 말하기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막말하세요? 저 상처받았습니다. 막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 있죠. 주관적일 수 있죠. 그 정도가 막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뭐 막말까지냐 되냐? 난 너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걸 또 막말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좀 서운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을 왜 그렇게 막 함부로 하세요? 함부로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겠지만 그걸 또 함부로 말했다고 생각하냐? 아, 나 좀 서운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네 입장만 생각하냐? 뭘 또 내가 내 입장만 생각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자주 봐야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말해줘야 돼요. 저에게 저번에 요즘 정신을 어디 놔두고 다니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에게 좀 상처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네,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만나는 동안 내가 조금 힘들어서 일주일 정도는 조금 내가 연락을 덜 하더라도 이해해줘라고 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도 계속 나에게 서운하다라고 말을 해서 내가 좀 힘들었어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거울 효과로 한번 다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말이 그렇게 나쁘게 느껴졌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 때문에 서운하다면 또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하고 싶다면 면담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했던 멘트를 그대로 적어보세요. 괜찮네요, 이거는. 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면담장에, 회담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 안 적고 그냥 몰래 녹음했다. 야, 들어봐. 어떻게 생각해? 아, 그거는 법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거의. 그리고 사실은 나에게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들이 자꾸만 부풀려지거든요,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똑바로 해.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이렇게 말을 들었다고 해요, 상사에게. 똑바로 좀 해. 이게 부풀려져요.
맞아. 머릿속에서. 그러면 어느 순간 한 달 정도 뒤에는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 야,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 이렇게 말했어, 나한테. 이렇게 돼요. 그 약간 워딩이 다르거든요. 워딩 다르죠. 다르죠. 근데 그게 나중에 2달 뒤, 3달 뒤에 상사한테 말할 때는 항상 말을 너무 좀 함부로 하셔서 제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상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관계, 우리가 힘든 관계일수록 힘들지만 어떤 식으로 내가 사과를 받거나 또는 그 사람의 시정을 원할수록 그 사람의 워딩을 그대로 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어쨌든 우리가 되돌려줄 때는 뭔가 추상적인 네. 함부로 막말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돌려주면 그 사람도 내가 저런 말을 했었구나. 했었나? 그리고 또는 최소한 인정은 할 수 있죠. 그래, 내가 그 말은 했었지. 맞아. 이렇게 되죠. 근데 보통의 인간관계가 파국이 되는 이유가, 우아하게 안 끝나는 이유가 둘 다 억울하거든요. 나는 분명히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느꼈는데, 네가 내 감정을 인정 안 해줘서 속상한 거고, 상대는 반대로 억울한 거고,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말하냐? 근데 최소한 합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하나라도 있으면 덜 파국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나는 솔로에서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네. 이거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랑은 그냥 진짜 힘든 거네요. 아, 그러면은 뭐 아예 대화가 그냥 안 되는 그거는 거지, 대화가 그냥 뭐. 그냥 그건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되지만 네. 어떤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소위 타고날 때부터 어떤 뇌의 어떤 면이 다쳐서 태어난 사람은 한 4% 정도가 된대요. 전체 인구 중에서. 그러면 그걸 반대로 말하면 100명 중에 96명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이러면 특히 상사일수록 아주 비상식적인 사람은 저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가족 회사거나 이렇지 않고서야 그렇죠. 어쨌든 그 사람도 어떤 면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자리까지 갔을 텐데 그렇죠. 아주 뭐 거의 뭐 4%그 4%에 드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직장이죠. 직장 상사가 좀 아나무인인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게 이제 아까 저랑 오늘 처음 만나셨으니까 이 관계를 끊는 게 너무나도 쉽고 뭘로 엮인 게 없지만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가 뭐 연인이라든가 부부는 사실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끊어내면 사실은 나도 어느 정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 직장 상사 아나무인인 분들은 뭐 이게 단순히 이직해야 돼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직장 상사가 아나무인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아나무인인 사람은 직장 상사일 정도면 뭐 최소 뭐 5년 차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아나무인인 사람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계질서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윗사람인 사람한테는 쩔쩔매요. 네. 철저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일수록 아나무인이고 아나무인인 사람일수록 회사에서 위계질서를 굉장히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아나무인으로 대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를 만만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나무인으로 대해도 그 사람의 안위에 별로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아,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저 사람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저 사람이 내가 만만하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퇴사를 안 할 거라면 시간을 좀 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는 1대1로 싸워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아주 약간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그게 일적으로든 또는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옮기든 그 사람에게 아주 작은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 조심하게 돼요. 어떤 위협이 오죠? 뭐 가방에 연장 좀 챙겨야 되나요?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왜냐면 그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판을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상사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굉장히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또는 내가 저 사람에게 아주 작은 위협, 그러니까 내가 어떤 또래나 아니면 또래 어떤 직장인들 사이에서 저 사람의 어떤 평판을 내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든지, 그러려면 나 혼자 독고다이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회사에서 어떤 평판을 만들려면 최소 3명이 모여야 되거든요. 2명에서 일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가 쉬워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둘이 회사 욕하고 있네 이렇게 돼요. 최소 3명이 모여서 어떤 평판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나를 조금씩 어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크게 2가지인 거죠. 내가 굉장히 일을 잘해서 둘 다 시간이 걸려요. 최소 1년 이상. 내가 여기서 퇴사할 게 아니라면 1년 이상 내가 일을 쌓아서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든지, 또는 어떤 내가 내가 저 사람에게 평판에 어떤 금을 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든지. 야, 이거 학창 시절 떠오르네요. 그래요? 제가 학창 시절 초, 중, 고 때 이제 주목 좀 쓰셨나요? 아니요, 맞았죠. 저를 학폭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고해보세요. 태어나서 누굴 주먹을 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맞기만 아,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왕따까지는 아닌데 좀 이제 괴롭힌 애들이 좀 가끔 있었는데 보면 이제 그런 친구들 일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요즘처럼 생각하는 일진이 진짜 무서운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밤마다 힘센 친구도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상사 같은 남자들끼리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애는 또 안 건드려요. 그리고 반에서 엄청 인기 많은 애도 안 건드려요. 맞아요. 나 같은 애 독보적인 뭐가 나 같은 애 있습니까? 건드리는 거지. 공부도 못하고 네. 인기도 없고 친구도 별로 아이고, 없으니까 네.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제가 아르바이트를 네. 대학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항상 했었기 네, 때문에 네. 항상 텃세라는 게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는 빨리 적응을 했던 비결 중에 하나인데 뭔데요? 텃세가 있으면 예를 들면 매니저 언니들 사이에서 저를 약간 싫어할 수도 있고 알바생들 사이에서 저를 싫어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보통 둘 다 저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보통 둘 중에 누군가가 어떤 그룹이 저를 싫어하면 최소한 반대되는 어떤 그룹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매니저 언니가 무시할 수 없는 또는 알바생들 사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생겨. 보통 라이벌 구도가 약간 있어요. 그중에 그 사람이 있을까요? 독보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중에 그 언니랑 이제 좀 친해지죠. 왜냐면 제가 제 일을 잘하는 것 자체도 그 사람이 저한테 일을 잘 가르쳐줘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모두가 저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A라는 사람이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면 낼수록 그 사람과 약간의 대척점은 있지만 또 인정받는 사람이랑 오히려 친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건 회사에서 일일수록 회사에서 일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보여줘야지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일로서 내가 잘 보여주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나에게 기회도 줘야 하고 나에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대척점 있는 사람을 오히려 찾아서 어떤 그룹을 만들면 그 사람이 나를 덜 무시하고 덜 함부로 대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방금 해준 멘트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공감하실 것 같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요 멘트 해주시잖아요. 어디든 가보면 내가 진짜 뭘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나를 진짜 싫어하거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군대 때는 제가 이제 2등병이었고 제 위에 1병이 있었는데 저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그때 엄청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뭐 인간관계에 좋지는 않았지만 누구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래도 엄청 열심히 막 모으면서 표창장 받을 정도로 막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저를 너무 싫어하니까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왜 이렇게 저를 혹시 싫어하십니까?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말했던 게 충격이고 그 이후로 제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나는 그냥 네가 싫어. 그냥 싫어. 그냥 싫은데 사람 싫은데 그때 이유가 알았어요. 있냐? 아 그냥 이 사람은 날 그냥 싫어하는구나. 그런 사람한테 내가 노력을 왜 하지? 아 이건 되게 내가 모든 인간관계를 붙잡고 싶었구나. 아니 이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인간관계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받아들이게 된 계기점. 네, 맞아요. 저는 친구들 중에서 가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럼 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웃으면서. 너 정치할 거야? 너 표 필요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보면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화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의 화법은 절대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들어도 상처받지 않을 말, 누가 들어도 확실하지 않은 말, 해석의 여지가 큰 말을 해요. 정치인의 말과 정반대되는 말이 어떤 기업 CEO의 말이죠. 완전히 달라요. 기업 CEO는 오히려 누구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나는 이 방향으로 확실히 갈 거야. 근데 반대로 정치인처럼 기업 CEO가 말하잖아. 그러면 직원들이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지? 이렇게 돼요. 근데 정치인들이 반대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 반대인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그렇죠. 정치인이 말하는 목표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모두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말하기를 하려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말하기를 정치인도 아닌데 하려고 하세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근데 미움을 받는 비율도 내가 잘 나갈수록 어쨌든 더 미움을 받는 비율이 커지고 불특정 다수가 커져요. 예를 들어서 무례한 사람이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 50만 부 정도가 팔렸는데요. 50만 부. 한 10,000부 정도가 팔렸을 때만 해도 다들 칭찬만 하셨어요. 너무 잘 읽었어요. 왜냐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만 기본적으로 읽으셨으니까. 근데 이게 10만 부, 20만 부, 30만 부가 책이 팔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 타겟 핵심 독자가 아닌 사람도 읽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저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책에 관심도 없지만 요즘 잘 된다니까 한번 읽어볼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읽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더 안 맞을 가능성이 크겠죠. 아이 뭐야 돈 아깝네라고 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훨씬 더. 그러면 막 욕을 하시겠죠. 이 나무야 미안해 뭐 이렇게 욕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해해야 돼요. 내가 기본적으로 힘이 세질수록 욕을 많이 먹게 되는데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여도 욕을 먹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쉽게 어떤 연예인 누구에 대해서 쉽게 욕하잖아요. 걔 나는 내 스타일 아니야. 나 걔 싫어. 쉽게 욕하잖아요. 그런 거죠. BTS는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괴롭죠.
정치인처럼 말한다는 것은 나이스하게 말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더글로리 보셨어요? 혹시 드라마 봤죠. 더글로리 보면 하도영이 어떤 사람이야? 네. 이러면 걔가 그러잖아. 걔는 나이스한 개 X야 이러잖아. 걔 속마음은 안 그러는데 겉으로는 엄청 젠틀한 척한다? 되게 친절한 척한다? 근데 그게 속마음이 아니란 건 난 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이스하게 계속해서 남에게 보여주고 모든 사람이 욕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 정치인이 아니고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공허해지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만 남겠죠. 네 속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일단 나한테 네가 나에게 친절해. 이런 사람만 주변에 남겠죠. 그 속마음을 좀 꺼집어내야지 내 주변 인간관계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날 생각해주는. 내가 패를 까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과는 또 그런 사람들만 그렇죠. 주변에 모인다고 생각해요. 맞아. 감정의 온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통하고 알아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모든 패를 까발릴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나는 당신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 결에 맞는 사람이 저는 어울리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나는 패를 까발리지 않을 거라고 하면 또 그런 감정의 온도가 맞는 사람만 모이겠죠.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직에서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면, 조직에서 우리가 섭섭함과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되게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애쓴 것을 알아봐 주지 않는 서운함에서 나온다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후배도 돼봤고 상사도 돼봤지만 우리가 회사 때문에 퇴사하고 싶어 이럴 때 보통 몸이 너무 아파서 퇴사하는 거 말고는 저는 크게 이거라고 생각해. 이 이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열심히 한 거를 안 알아봐 주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가로챘어. 내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내 아이디어를 인정해주지 않아. 내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할 때는 그래 열심히 했지 너 노력했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인사고과를 그렇게 안 줘. 너 너무 열심히 했지라고 해놓고 상사가 근데 사실 그렇게 또 안 하는 사람 또 누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일을 할 때 보통 워라밸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 그 말이 약간 우습다라고 생각해요. 아, 우스워요? 우습다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세네요. 저는 워라밸이라는 말이 사실은 저는 가능한가라는 것에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추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은 그러면 라이프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제 구분되어 그렇죠. 있는 거겠죠?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과 내가 완전히 분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보통 일을 하루에 8시간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 하루에 그러면 인생 중에서 내 하루에 8시간은 내 인생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마음으로는 깊이 나는 워라밸을 지키겠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걸 지키려면 내 영혼을 빼놓고 일해야 돼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나는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공무원을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공무원을 하면 내 영혼을 빼고 일할 수 있을까요? 영혼을 뺀다는 건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아무리 모진 말, 험한 말을 하더라도 괜찮아야 돼요.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상처받아요. 제 주변에 공무원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워라밸 지키려고 공무원 됐거든요. 근데 JS, 진상들 때문에 퇴사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직장에서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일해요. 아무리 내가 영혼을 안 가지려고 그렇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일을 했어요. 근데 나는 내 목표는 이 8시간 한 만큼 월급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워라밸이 중요하다면 월급만큼만 받으면 이미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월급 플러스를 원해요. 뭘 원하냐면 인정과 관계를 원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정과 관계는 크게 이어지는 거예요. 인정은 너밖에 없어. 너가 잘했어라고 하는 것이고 관계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만 내가 회사에서 같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워라밸이라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워라밸을 목표로 한다면 언제나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워라밸을 지향하든 지향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어떤 직장에서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민할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나의 노고를 월급으로 바꾸기 위해서만 일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월급으로만 바꾸려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을 원해요. 이 일을 통한 인정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후배에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걸 반대로 응용을 해줘야 돼요. 후배에게 너 잘했어. 너밖에 없어. 그리고 네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의 너가 한 70 했고 내가 한 30 했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있어. 라고 그것을 말해줘야 돼요. 후배와 좋은 관계를 가지시려면, 유지하시려면.
이 원리를 안다면 후배 입장에서는 상처받는 거를 덜 자존심 상하게 될 거고, 상사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내가 너 덕분에 했어 라고 자꾸만 말하는 습관이 들 거예요. 그런 작은 말 때문에 퇴사율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내가 다 일해 라고 생각하시는 상사분들이나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되게 궁금해하세요. 내가 월급도 그래도 꽤 주는데 왜 자꾸 퇴사하지 이러셔요. 근데 그런 분들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일을 다 하고 내 직원들은 나를 도와주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직장 후배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그냥 도구로만 생각하네. 저 사람은 그냥 나를 알바생으로만 생각하네. 언제든 대체 가능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사 입장에서 자꾸만 얘기해 줘야 돼요. 저희 김작가TV 실장님, 대리님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한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린 함께. 그러니까 이게 투게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역량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개인적인 역량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대리였을 때 인정받아서 팀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프리랜서로서 역량이 너무 커서 자기 회사를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히려 후배가 생겼을 때, 자기 회사가 차렸을 때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왜? 나는 지금까지 대리처럼 일했던 것처럼 팀장으로 일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퍼포먼스를 냈던 퍼포머 입장에서 대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꾸만 상처 주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내가 다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팀원과 팀장은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에서 되게 공감 가는 게 워라벨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인생의 사실 3분의 1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3분의 1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불행하다면 그 삶이 행복하기가 되게 쉽지 않지 않겠냐. 네. 3분의 1이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일부러 지역 강의를 많이 가는 편이에요. 일부러요? 네, 지역 강의 가면 사실 하루를 다 날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역 강의일수록 보통 페이도 적어요. 페이도 적을 확률도 있고 사실 교통비를 준다고 해도 사실 그 교통비가 정말 왕복 교통비 플러스 조금이라서 사실 그 시간을 생각하면 그게 대체되지 않죠. 네,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네. 힘들어요. 그리고 지역 도서관을 제가 많이 가기 때문에 지역 도서관은 강의료도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상한선. 도서관 페이가 좀 작죠. 네. 근데 일부러 가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나는 내 일은 워라벨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돈 많이 받는 것만 선택할 거 이랬으면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게 아니라 저는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처음 서울 왔을 때 너무 충격받고 상처받았었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너무 기회가 많은 거예요.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기회가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강연의 기회가 있고 너무 그렇죠, 많은 그렇죠. 어떤 문화생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떤 힘이 생기면 지역에 많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지금도 좀 가는 게 있거든요. 워라밸만 생각했으면 안 하겠죠. 근데 그거 이상의 뭔가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직장인들의 마인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면 내가 돈은 조금 적게 줄 수도 있어. 돈은 예를 들면 더 많이 못 줄 수는 있어. 하지만 예를 들어 저 상사가 너무 좋은 상사야. 내가 저 상사한테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어. 그러면 가거든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내가 저 상사한테는 조금 빡세. 하지만 저 상사 밑에서는 정말 많은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 물론 일도 잘하지만 이러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반대로 꼭 직장에서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모일 때 자식에게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일 때도 상처받았던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자식일 때 내가 잘한 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못한 거는 왜 이렇게 못했어? 이러면 우리 너무 상처받잖아요. 그 반대가 잘 안 돼요. 많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배일 때는 내가 감정을 빼놓고 일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너무 나약한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연약한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닌가, 내가 너무 프로페셔널하지 않은가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 그거에 상처받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또 상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좀 많이 인정해 주셔라.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돈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인정과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욕망도 있는 거니까요. 그건 또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거는 저는 퍼센테이지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90대 10이냐, 80대 20이냐, 60대 40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100대 0은 없다고 생각해요. 인맥 관리에서도 아까 전에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연결된 질문인데 미니멀리즘 좀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이제 나이 들면서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약간 구조가 있잖아요. 왜냐면 새로운 사람도 계속 만나고. 근데 저는 어쨌든 최대한 줄여나가거든요. 처음에 딱 봤을 때 뭔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편견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편견이란 것도 어쨌든 저도 사람을 만나서 쌓였던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그 사람을 다 만나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우리 남은 생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남은
쌤이 길자 비기수저까지 산대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미니멀리즘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니멀리즘, 인간관계. 맞아요. 미니멀리즘을 근데 언제부터 좀 네. 고민을 하게 되셨어요? 내가 좀 인간관계 미니멀리즘 좀 가져가겠다. 언제부터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유튜브가 잘 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몸이 망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내 자존감과 건강이 중요한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가 챙기고 인맥 관리하다가 나를 무너뜨리겠다 이거는. 그래서 최대한 이제는 술자리도 잘 안 잡죠. 네. 한 달에 한 2번? 어디에서 뭐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할 때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인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맥은 쉽게 말하면 네트워킹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든 일이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고 지내는 관계가 넓은 거는 필요하죠. 오히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인간들이 싫어서 프리랜서 하고 싶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것도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프리랜서일수록 오히려 아, 인맥으로 물질적으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트워킹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인간관계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매일 보는 관계는 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많이 하는 사람은 늘수록 일감이 많이 들어와요. 저는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관계의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인맥은 미니멀리즘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인맥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죠. 네트워킹인 거니까. 그렇죠. 인맥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좋은 관계로 내가 이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인맥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 작가님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나이스하기만 해도 돼요. 아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기본만 잘 지켜도 돼요. 그렇죠. 제가 시간을 잘 지키고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하면 나중에 그럼 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나중에 어떤 유튜버랑 또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정문정 괜찮던데 그 사람 한번 불러보세요. 이게 인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맥은 그냥 내가 내 일을 잘하고 충실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으면 돼요. 네. 1년에 한 번 정도 뭐 연락만 해도 괜찮고요. 뭐 잘 지내시죠? 뭐 설 명절 인사만 해도 괜찮아요. 또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일에 좋은 기억만 있어도 되니까요. 근데 인간관계는 달라요. 인맥은 나이스 하기만 하면 되지만 인간관계는 나이스 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내 패도 좀 까보여야 되고 그렇죠. 내 마음도 좀 들여야 되고 내 시간을 들여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맥 관리에는 대화가 필요 없어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만 해도 돼요. 내 목적에 기반한 이야기만 해도 돼요. 미팅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트워킹에서 말하는 것은 미팅인 거고요. 인간관계에서는 미팅이 아니에요. 내가 친구 만났는데 나 친구랑 미팅했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나 친구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인맥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알고 지내야지. 많이 알고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많이 알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모두 신경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랑 술 많이 먹어야지. 내가 일을 못하면요. 내가 인맥 관계에서는 아무리 내가 맨날 술 먹어도 나한테 일이 안 와요. 제가 출판사 사람들이랑 맨날 술 먹고 다니지 않아도요. 제가 글 잘 쓰면 출판사들이 저랑 일하고 싶어 해요. 네. 아, 좋은 차이네요. 인맥과 인간관계.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주 만나야 돼요. 인간관계는 빈도가 필요해요. 인맥은 빈도가 필요 없어요. 인맥은 내가 일 잘하면 사람들이 날 찾기 마련인 네.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죠. 인맥 관계에서 자꾸 인간관계를 하려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막 네트워킹을 하려고 왔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별로 도움을 당장 주고받을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이 일하는 것도 보니까 신뢰가 없어. 근데 자꾸 막 나랑 술 먹자고 해. 그럼 오히려 불편해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좀 달라요. 나랑 그냥 잘 맞기만 해도 되고요. 그렇죠. 나랑 그냥 마음이 잘 통하기만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랑 뭔가 원하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분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인간관계면 제가 막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많이 그러지만요. 인맥이면 딱 필요한 관계만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맥이라고 해서 인간관계가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맥이었는데 인간관계 된 사람도 되기도 많거든요.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넘나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목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대화의 소재도 차이가 있어요. 인간관계는 내가 부끄러운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실수도 많이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인맥은 뭐 주로 뭐 일이나 비즈니스. 네, 인맥은 실패담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사람은 항상 공허한 거예요. 인간관계 하려고 만났는데 자기 잘 나가는 얘기만 해.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불편해요. 근데 또 반대로 이 사람이 인맥에서 이 사람이 만났어. 근데 자꾸 자기 실패한 얘기만 해. 그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맥 생각하면서 술만 먹고 계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최근에 들었던 인간관계 인맥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자, 이번 주제는 이제 갑질로 좀 가볼까 하는데, 우리가 뉴스나 주변 사람들 보면 갑질 당했다라는 사람들은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죠.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많죠.
근데 왜 갑질을 했다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까요? 제 주변에서도 내가 갑질했다라는 얘기는 뭐 본인들이 모르는 건지 안 한 건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고,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인가? 갑질해 보셨나요? 저는 사실 갑질 진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진짜 없는 것 같아. 진짜 저 살면서 진짜 좋은 사람인가 보다. 친하게 지내야겠다. 비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이제 뭔가를 하지만 이 사람과 싸워봤자 내가 얻을 게 없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나한테 그런 걸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저는 멀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과는 이 사람이든 뭐 이 가게든 뭐든 그냥 연을 맺지 않아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갑질해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례한 사람 웃으면 대처하는 법 쓸 때도 사실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지만 책을 덮은 다음에는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무례하지 않았을까를 고민해보면 좋겠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썼어요. 제가 강의를 하러 가요. 그래서 갑질 당해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다 손들어요. 근데 손들고 있다가 그럼 갑질 해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 내려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람들이 특별히 나빠서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평론가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생각할 때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뺨을 때렸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쁜 일이죠. 하지만 거기에 얼마나 스토리가 가정이 있었기에 내가 때렸겠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는 그 과정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먼저 따귀를 때렸고 이 사람이 먼저 나에게 침을 뱉었고 우리 부모님 욕을 했고 이 과정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어? 라고 보통 갑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내가 그럴만 하니까 했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자기의 과정을 아시니까. 근데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갑자기 어떤 사람 때리는 걸 봤어요. 그럼 어머, 저 미친 사람이 있네?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잘 몰라요. 설명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깊게 들리지도 않죠. 그래서 어쨌든 네가 때린 거 맞잖아. 맞아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때리는 건 아닌 거잖아. 인간이 때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사람의 결과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죠. 그 사람 나쁜 사람, 갑질한 사람. 근데 나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죠. 내가 그런 일을 하기는 했지만 내 과정은 이러했다. 내 얘기 좀 들어봐.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대입할 때도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과정을 좀 궁금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덜 미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저는 거기서 되게 와닿는 이야기 하나는 우리가 신문 같은 거 보면 사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살인사건, 뭐 강도사건 뭔가 있으면 이제 해를 받은 분들이 이제 안타까운 거고 이제 반대쪽의 분들이 이제 되게 나쁜 놈들인 거잖아요. 당연히 나쁜 게 맞고 법적 처벌 받는 게 맞는데 근데 그 똑같은 이제 사건들이 이제 소설로 옮겨지면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에서 어떤 살인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 어떤 걸 보면서 쟤 무조건 나쁜 놈이야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사실 이제 완전 사이코패스는 제외하고 그 사이의 가정들을 보면 이 범죄자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막 보면서 막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뭔가 그런 소설 같은 걸 보면 어떤 한 인물의 그런 감정과 가정과 스토리를 알 수 있어서 사람을 좀 이해하게 된다? 라는 측면에서 누가 저한테 옛날에 얘기해 줬는데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막 그런 말씀 하거든요. 나이 드니까 화가 덜 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특별히 현명해져서라기보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많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덜 상처받아요. 또 반대로 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덜 갑질하게 돼요. 내가 과정이 어쨌든 이런 결과를 하면 안 돼 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덜 갑질을 하게 되겠죠. 보통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과정만 생각해서 남에게 막 뭐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결과만 보고 또 막 죽일 놈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봐 줘야 되겠네요. 저는 다른 사람만 비난을 하는 데서 끝나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세상이 좋아진다는 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결국 세상이 바뀐다는 건 내가 바뀌는 거고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 주변이 바뀌면 그게 결국은 작은 세상이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달라지면 우리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 바뀌게 되면 저를 둘러싼 세상이 바뀌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살다 보면 또 무례한 사람 만나기 마련인데 작가님 책 제목이기도 했죠. 무례한 사람의 말버릇은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는 사람일 때
그리고 네. 잘 모르는 사람일 때 크게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네. 아는 사람일 때, 내가 잘 아는 사람일 때 또는 자주 보는 사람일 때 무례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든지 아니면 뭐 이걸 가지고 상처받아 네가 예민하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전형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화법이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괜찮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네가 너무 이번에 문제가 유독 있네. 그렇게 말을 하네 라는 식으로 모든 문제의 이유를 그 사람으로 한정시켜버려요. 네. 왜냐하면 내가 문제였어 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실수했다는 게 되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무례한 사람은. 그걸 인정할 정도였으면 무례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애초에 그런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사회 초년생일 때 네. 회사 선배들이 저한테 농담을 한다고 뭐 잠은 죽어서 자면 되지 막 이랬어요. 농담한다고. 근데 그때는 또 시대적인 사회적 감수성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고 그렇죠, 올라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때는 뭐 근데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는 그 말이 별로 상처받을 말이 아니었어요. 맞아, 그냥 맞아. 그때는 웃으면서 아니었죠. 약간 거칠었어요. 그래서 약간 웃으면서 그냥 또 뭔 소리예요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음. 근데 제가 상사가 됐을 때 이제 농담한다시고 후배한테 제가 그랬어요. 잠은 죽어서 자면 되지 이랬어요. 그때 후배가 저한테 딱 정색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이랬어요. 무례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민하네. 그런 말 뭐 요즘 뭐 내가 때는 그런 말 들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식으로 말을 해요. 또는 그 사람이 예외이다. 나는 지금까지 해왔는데 네가 예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 모르는 무례할 사람이요.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저러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하기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너의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가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너에게 이걸 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권력의 추를 기본적으로 한번 정해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누구누구 알죠?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면 왜 어떤 드라마 대사, 영화 대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내가 너가 소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 가고 다 했어. 다 했어, 임마. 그 이유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친분이 있다는 걸 단순히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너희 서장이랑 같은 급이라는 급이야.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는 또 흔하게 쓰는 말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난 네 윗급이야. 너 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나 너의 VIP야. 내가 한마디 전화 한마디 하면 끝나. 또는 더 높은 사람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을 많이 들으시죠. 많이 듣죠. 이 점장 사람 불러와. 나오라 그래. 사장 내가 불러와. 누군지 알아?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르는 관계 속에서는 자기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하기를 가장 많이 하시고요. 잘 아는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말하기. 나 지금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너 왜 갑자기 이렇게 예외야? 그 사람이 예외라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말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 말을 들으시면 이제 도망치시면 근데 아는 사람에서 저 진짜 공감 가는 게 저도 주변에서 누가 저한테 이런 말 농담식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이제 내가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생각해서 그다음에 내가 진짜 너 생각해서 진짜 하는 말이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때 와서 저는 아니 생각하지 마. 너 상처받지 마라. 상처받지 말고 한번 들어. 상처받지 말고 진짜 너한테 되게 내가 굳이 너한테 이런 얘기 왜 하겠니? 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하지 마.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났네. 우리 작가님 말씀 드리니까 무례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런 말 되게 자주 하세요. 그럼 마치 그럼 그 전까지 솔직하게 얘기 안 한 거야? 저는 그 말을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랑 대화 잘하는 사람은 좀 다르자고요. 다르죠. 대화 잘하는 사람들은요,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오해해요. 말 잘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자기의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몰랐던 것을 짚어주는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말을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 사람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하기를 의도하고 그 사람이 숨은 속내를 이해하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듣고 싶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정도의 강도로 말해줘야지. 그렇죠.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속내를 잘 캐치하고 적당한 시소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솔직히 말할게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무례한 사람들일수록 또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또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라고 하면서 상처를 줘요. 이 솔직함에도 이 강도가 필요한 거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솔직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얼굴이 굉장히 일그러진 억이라는 주인공이 있는 영화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고 솔직하게 말한답시고 친구들이 막 그러죠. 너 괴물같이 생겼어. 너 징그럽게 생겼어. 너랑 토할 것 같아. 뭐 이러죠.
근데 그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나와요. 오름과 친절함 사이에서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좋은 대화에서는 솔직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친절한 게 그 중요해요. 영화 제목은 뭔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